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에 관한 정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2번이죠.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 제목 밑에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실려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여기서 끊으시죠.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일정 보수를 받고, 다음에 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그럼 중개업에 대한 정의인데, 이 중개업에 대한 정의는 글자 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요소다라고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정의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네요. 그래서 3글자니까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3가지 요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거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하는 것은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간의 이제 의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는 점. 그래서 일방으로부터만,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 보수를 받고 그랬으니까 보수를 반드시 있어야지만, 보수가 있어야지만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예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된다. 단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중개업이 되는 건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그럼 업이 뭐냐? 이 문제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에 대한 마지막 해석이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하는 해석을 이제 판례라고 그러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업이라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이해야 한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추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중개업 정의,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데요. 문제는 중개업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결했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일단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된 업무를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또 중요하냐. 중개업이나 중개에 대한 보수. 그래서 중개업이나 중개에 대한 대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했다면 이때는 그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을 때 이에 대하여 이제 초과하여 받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법이 정해놓은 그 한도를 절대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보수를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업인데 중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요것이 중개였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세탁기 매매를 소개했다. 자동차 매매를 소개했다. 그래서 자동차나 세탁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중개가 아니었죠. 그러면 자동차 이것을 이제 소개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나아가서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선은 소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개라는 것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거, 예를 들어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중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의 문제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꼬로 이것이 뭐다? 이꼬로 이것이 바로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매매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중개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는 이거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 점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요 판례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례가 실려 있는데 1번 판례거든요.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 그래서 약속 밑줄, 요구의 밑줄입니다.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이건 무등록 중개업과 일단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가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죠. 그럼 중개업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사례를 소개하면요. 이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A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때 갑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3천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 을로부터도 3천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도합 6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수가. 이게. 그래서 3천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을로부터도 3천만 원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심 판결, 2심 판결, 여기서는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거는. 근데 3심 대법원이죠.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자, 3천만 원 받기로 약속까지만 했죠. 약속까지. 그러니까 약속이나 요구까지 한 행위는 이거는 보수를 아직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개업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천만 원 받기로 약속 요구한 행위는 보수를 아직 안 받았으므로 이건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2번 판례입니다. 중개 행위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갑과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3번 판례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유례, 밑줄이죠. 우연한 기회 단 유례,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밑줄입니다. 우연한 기회 유례는 절대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4번 판례로 내려갑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이건 결론 그거 아니겠습니까? 금전소비대차행위가 있는데, 요 금전소비대차행위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분이 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 대출을 알선할 때 그 대출을 해주고 주택에 대하여 또는 상가에 대하여 저당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하면서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중개업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것은 금전소비대차 행위, 즉 금전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만 소개했다면 이거는 중개나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것만 했다면. 근데요, 이것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죠. 그럼 이것은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이 판례가 결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이것은 분명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개의 정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개라 하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그럼 거기서 그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그 권리는 여기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5번 판결로 내려갑니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컨설팅이나 또는 분양 대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중개업에 대한 정의였는데, 요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했는데요. 그럼 이제 판례를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사무소를 열고 한 번 정도 소개했다. 이거 중개업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A란 자가 있는데 요 A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거든요. 근데 이 자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사무소를 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무소를 열고 한 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영업이 안 돼갖고 이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원짜리 전세 알선한 겁니다.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무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계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 1회 소개한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무실을 열고 한 것은 이거는 잠재적 계속성이기 때문에 중개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또 이해해 두시고요. 또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자가 토지 전문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열고 토지만 전문적으로 매매만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일정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요.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업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는데, 용어의 정의 문제는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형이 있고 이렇게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단순형에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중개업 정의는 다른 사람으로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맞는 지문 같나요? 틀린 지문이죠?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면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여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요. 이 절반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중개업이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만 갖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의미가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개의 정의에서도 등록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나 중개업 정의에서 등록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 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나 중개업이 될 수 있고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한다. 1번입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우연한 기회라고 그랬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 이래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문 X, 2번 지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X. 다음 3번 지문이에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X입니다. 다음 4번 지문.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즉 4번 지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합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질문입니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중개에 관한 그저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판례를 출제하면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주의해야 될 판례들이 다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형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우리가 유치찬란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이 옳은 것 찾아라 또는 틀린 것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잖아요. 지문을 읽으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지문에 그 결과를 꼭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지문 읽어봤더니 틀렸다. X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치든 앞에 치든 X를 쳐주고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 읽었다. 그럼 이게 맞았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읽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를 꼭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시면은 상당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이렇게 OX, OX,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정답을 고르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다 보면요. 이게 문제가 길다 보면요. 옳은 거 찾으라 했던가 틀린 거 찾으라 했던가 잊어버려요. 문제 읽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그 결과물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으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용어의 정의를 다 본 겁니다. 중개, 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죠. 개업 공인인증서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개업공사의 정의입니다. 개업공인사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서 개업 공인인증서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개업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은 우리 공인인증사법을 말하죠. 그래서 공인인증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에 동그라미를 칠한 이유는요, 요것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이어야 돼요.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개업공사라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 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인증서를 하면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공인인증서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다. 또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러면 등록한 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사도 있고요. 중개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정의는 틀렸어요. 그래서 등록한 자이다. 요거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업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종류를 우리는 종별이라 불러요. 개업공사에서 종류를 종별이라 부른다.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인 개업공인인증서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인증서. 이 자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이 자는 다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개인. 근데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인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강학상 이제 표현하는 건데, 강학상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쓰는 용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법에는, 공인인증서법에는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공인사법에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중개인이라는 것을 우리 공인사법에서는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인증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에는 현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인증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지 않아요.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인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강학상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중개인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7638호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럼 중개인이 누구냐? 중개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연역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중개업의 연역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해방 후에 1961년도에요.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소개영업법은요. 이거는 그 소개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이 모두 규율했죠. 그래서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중개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공사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에 진입이 바로 가능했어요.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중개인 첫 번째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자격증 없이 그야말로 이제 신고만 하고 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3년도 12월 30일,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이 있었어요. 이때 왜 중개업법을 제정했냐면요. 1961년도에 소개업법이 제정이 됐는데 1961년도에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자연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됐는데 이때 그 중개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일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폐지하면서 83년도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허가를 받아라고 허가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이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자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도 말에 이제 제정이 되고, 다음에 84년도 4월 1일 날 시행을 하게 돼요.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요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고 나니까요, 이때 무려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지금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을. 그래서 이때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했으면 참 좋았겠죠. 쉽게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만 명이라는 공인중개사 배출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정확하게 법 제정 6년 뒤, 그러니까 1989년도 12월 달에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합니다. 1차 개정을 하면서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89년도 이후, 90년 이후에는 중개인이 절대 탄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2월 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중개인이 마지막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름 아닌 중개인이다.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개인인 개업공인사라고 부르거든요. 개인인 개업공인사라고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사라는 말보다는 이거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둘은 개인이다. 그럼 이 둘은 차이가 일단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법이 이 둘에 대해 딱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자격증에서 유리한 차이 말고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와 중개인의 차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일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경공매 업무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근데 경매 공매 업무를 허용 안 했습니다. 그 점에 첫 번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지역 차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는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해요. 근데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를 업무지역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경매와 업무지역 이 두 가지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둘이.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기 지금 연역을 잠깐 제가 언급했으니까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83년도 중개업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법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개업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은 23차에 걸친 개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이라는 걸로 개정된 게 언제였냐면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이었어요. 7차 개정이 1999년도 개정이었는데 이거 IMF 시대였죠. 그래서 경제 전반이 다운힐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이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조금 완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등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 법 명칭이 현재 중개업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법 9차 개정이었어요. 이 9차 개정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노무현 정부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9차 개정이 2005년도 7월 26일 날 있었는데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이 중개업법에 끼워넣기 하면서 부득불 이 법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9차 개정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끼워넣기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렇게 법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그 23차 개정이죠. 그래서 23차 개정이 2014년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2014년도 이때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명실공히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별도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연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개인이 누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법인인 기업공사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 잠깐 더 말씀드리면 법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은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 절차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 법인인 기업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수하게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거든요. 요걸 중개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개법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법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강학상 쓰는 편인데 특수법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이제 우리 법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제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등록 절차를 공부하면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 특수법인의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기업공사는 다시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으로 현재 나누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개업공사 정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정의로 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이란 말의 동그라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정의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자격 취득만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의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여기서 끄셔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자가 바로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다. 이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것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를 포함 못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암기에 취약하지만 그래도 반복을 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암기도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요령대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는 틀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는데 역시 공인중개사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일반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틀린 거예요. 일반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이 자를 포함 못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또 공인중개사 종의가 누가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란 말이 전에는 중개업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 용어를 이제 업자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업의 냄새가 안 내기 때문에 이제 개업공사의 용어를 바꿨는데 우리가 공부하기는 조금 용어가 불편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이분이 바로 개업공인사인 공인중개사예요. 여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공인중개사 종류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로 보입니까? 같은 말이죠. 되채나 매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공인중개사 종류가 누가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죠. 이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5번에 있죠. 5번.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소속공사, 개업공인인계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시죠.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 개업공인인계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요. 로서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나눴는데 기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인계사를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자의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일단 말 그대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속 공인인계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소속된, 말 그대로 얘기해요.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럼 업무 보조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 요게 뭘까, 요게?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중개 업무라는 걸 미리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때 A의 업무 활동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거래였다고 가정을 하면 갑이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럼 A는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토지장 떼어봅니다. 지적도도 떼어보죠.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어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다 떼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물건은. 그리고 이제 을에 대하여 이 물건에 대하여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 대하여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는 업무. 중개사물의 정보에 대한 브리핑하는 업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확인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을이 이제 토지를 현장을 보자고 해요. 그래서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합니다. 현장을 다 봤어요. 마음에 들어 했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겠죠.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 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있겠죠. 이렇게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이가 있고 이제 계약서를 써줄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 있죠. 설명을 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 설명서라고 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역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확인 설명 작성 업무가 있겠죠. 이렇게 기타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제 계약이 완결이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이자의 업무 활동,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 업무, 중개사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업무, 확인 설명,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업무, 그 다음에 이 책임 소지를 분명해서 확인 설명서 역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이 세 가지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에요. 기타 뭐 현장 안내가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조 업무죠 다. 그러면 이 핵심적인 업무를 우리는 뭐로 해석하고 있냐면 이게 다름 아닌 중개 업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와 다른 점은 개업공사는 사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증이 있다는 점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업무는 우리 법이 중개사무소 여신 개업공사가 하도록 의무로 부여했죠. 근데 이 행위를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소속공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요. 개업공사와 똑같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개 업무다.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뭐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더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 업무다. 그래서 우리 소공은 바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사는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소공 또는 소공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괄호 속에 있는 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원이란 말, 사원이란 말은 우리가 등록 절차를 공부하면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사원은 절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고요. 후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전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요,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자가 근무하는가 반면 자격증이 없는 자도 근무하고 있죠. 이 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이 6번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를 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 말의 밑줄이에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렇게 여기에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원의 정의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가 이 소속공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출발을 뭘로 하느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죠. 소속이 된 거예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하는 걸 꼭 명심합니다. 이 말을.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럼 결국은 중개보조원은 소공과 완전히 차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지금 현재 중개 업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없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작성, 이런 핵심적인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한 번쯤은 다녀왔어요. 한 번쯤은 다녀왔는데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상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원, 이런 말도 있는데 하필 왜 보조원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무에 전혀 안 쓰고요. 실무에서는 이 보조원을 뭐라고 그래요? 실장님이라고 그러죠? 하다못해 부장님, 하다못해 과장님, 또는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실장님을 표현하는데, 물론 소공인 실장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실장님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다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업무의 한계의 문제인데, 요즘 일을 전부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장님이 손님이 오게 되면 대강의 브리핑을 손님한테 하죠. 하고 컴퓨터로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에서 우리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제 브리핑을 다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장님이 개업공사 도장을 가지고 막 찍어댄다, 계약서를. 그럼 이때는 대여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은 이론적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확인설명이나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두 분, 소공과 중개보조는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고용한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소공과 중개보조를 통칭하여 우리는 고용인이라 부를 거예요. 앞으로 고용인.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사의 고용인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중개,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했는데,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개업공사는 물론 이제 7글자고 공인중개사는 5글자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인가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사를 말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약에 중개업을 해버렸다. 그럼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결국은 개업공사와 이 공인중개사 말은 완전히 달리 쓰고 있고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사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왜? 개업공사가 등록한 자니까.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확인해 봅니다. 25의 기출문제였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형이 일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거래 당사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소개했다. 그럼 이거 중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개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중개에 해당하죠. 다음 2번 지문. 개업공인사란,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개업공인사란 등록만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공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죠? 그러면 등록이 나왔으니까 맞는 겁니다. 등록만 나왔으니까. 다음 3번 지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뭔가 틀렸죠? 중개보조는 이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출발을 뭐로 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다.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위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다음 4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 이 자는 이제 소속공사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란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죠. 공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역시 자격 취득만 나왔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다 봤는데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일단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방금 풀어본 문제처럼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순형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업에 관련된 주로 판례들, 이론 비롯해서 이제 중개의 3요소 또는 중개의 성격 또는 이제 중개업 관련된 판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두 가지 문제로 확실히 지금 문제가 구분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6가지 용어를 반드시 암기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와 관련된 이론, 판례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요. 단순형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할 점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읽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란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버리면 다 맞는 지문 같아요.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돼. 이러면서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답이 딱 보이지. 이런 단순형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리면 그냥 다 맞는 지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사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중개사물을 보도록 하죠.